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톨스토이의 최대 걸작 안나 카레니나 4부입니다. 첫눈에 안나에게 반한 브론스키 백작은 페테르부르크로 무작정 안나를 따라왔습니다. 안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사교 모임이든 나타나 기회가 될 때마다 안나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알렉세이의 정숙한 부인 안나도 더 이상 브론스키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안나가 브론스키라는 그림자를 달고 왔다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교계의 부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자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는 아내에게 점잖게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거짓으로 응수하며 남편의 충고를 무시하고 맙니다. 이렇게 안나와 브론스키는 불같은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고백합니다. 브론스키는 안나가 이혼하고 자신과 떠날 것을 내심 원하지만 안나는 아들인 세료자에게 나쁜 어머니가 될 것을 두려워하며 이혼을 쉽게 결심하지 못합니다. 한편 키치에게 청혼을 거절당하고 시골로 내려간 레비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블론스키가 사냥을 즐기러 레빈을 찾아와서는 키치가 브론스키와 결혼하지 못했고 지금은 많이 아파서 외국으로 요양을 떠났다고 알려줍니다. 레빈은 키치에게 다시 희망을 품고 내심 들뜬 감정을 느낍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 커플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정부와 바람을 피우다 걸렸지만 아내의 용서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오블론스키와 돌리. 청혼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아직도 희망적인 레빈과 키치. 상류사회의 귀족 중의 귀족이면서 나이 많은 남편 알렉세이와 젊고 아름다운 부인 안나. 이런 카레닌 부부 앞에 나타난 젊고 잘생긴 브론스키 백작.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순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커플들 중에서 어떤 커플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톨스토이의 문학에는 그의 보수적이고 민주적인 사상, 귀족들을 경멸하는 듯한 냉소적인 태도, 도덕적, 종교적 신념 등이 소설 속의 인물들마다 그 성격에 세심하고 사려 깊은 문체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 자, 그 네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마대회. 안나가 2층에 있는 거울 앞에서 웃옷에 리본을 달고 있을 때 알렉세이가 별장을 찾아왔다. 아이 참, 하필이면 이런 데 왔담. 자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녀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다른 말을 했다. 어머, 잘 오셨어요. 당신 오늘 자고 가실 거죠? 이 말 한마디는 그녀 속에 잠재해 있는 허위와 기만의 속삭임이었다. 알렉세이는 봄이면 외국의 온천지로 요양을 떠났다. 겨울 동안 힘든 업무 때문에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7월이 되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안나는 아들과 함께 이 별장에서 지냈다. 그런데 올해는 남편이 겨우 2번밖에 별장을 찾지 않았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온 것이다. 베트시 공작 부인의 집에서 파티가 있던 날, 둘이 싸운 이후 알렉세이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했다. 오늘 별장을 찾은 것은 매월 생활비를 주는 15일인데다가 모든 궁정 사람들이 함께 경마를 보러 가기 때문이다. 안나는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그런데 어쩌죠? 베트 씨와 함께 경마장에 가기로 약속해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겠네요. 베트 씨가 날 데리러 올 거예요. 난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싶지 않소. 의사가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난 천천히 걸어가겠소. 안나는 남편 곁에 다가앉으며 말했다. 당신 얼굴빛이 안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진찰을 받았소. 의사가 뭐라고 해요? 좀 쉬셔야겠지요? 안나는 남편의 건강에 대해 물어본 후 휴가를 얻어 별장에서 며칠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녀는 유난히 눈을 반짝이며 명랑하게 말했다. 그러나 알렉세이는 그녀의 이런 행동을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았다. 알렉세이가 경마장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이미 특별석에 베트 씨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멀리 있는 남편을 알아보았다.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듯 인사하며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의 행동에 혐오감이 일었다. 저희는 오직 명예욕뿐이야. 출세하려는 마음뿐이라고. 알렉세이가 귀부인석을 두리번거리며 안나를 찾고 있었으나 그녀는 모른 척했다. 4번째 경주가 시작되었다. 안나는 고개를 빼고 말에 오르는 브론스키를 바라보았다. 아래쪽에서 오블론스키가 베트 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공작 부인, 우리 내기합시다. 좋아요. 누구에게 거시겠습니까? 나와 안나는 쿠조볼레프 공작에게 걸겠어요. 좋아요. 난 브론스키에게 걸겠어요. 장갑 한 켤레. 이윽고 경주가 시작되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경주에 별 흥미가 없었다. 그는 경주는 보지 않고 관람석을 둘러보았다. 눈길이 안나에게 멎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브론스키만 바라보았다. 부채를 꽉 움켜쥔 채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알렉세이는 아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아내에게 박혔다. 경기는 왠지 불길하게 진행되었다. 물가에서 쿠조볼레프가 처음 낙마하여 관중들이 흥분한 뒤로 17명의 기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마하여 부상당했다. 관중들은 공포를 느꼈다. 경마장에는 9개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푸르푸르와 브론스키는 한 몸이 되어 가장 앞서서 달렸다. 도랑과 목책을 쉽게 넘고 나자 글라지아토르의 발굽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브론스키는 뒤돌아보고 싶었으나 꾹 참고 앞만 보고 달렸다. 이제 가장 힘겨운 마지막 장애물만 넘으면 우승이 확실했다. 푸르푸르는 힘든 기색도 없이 속력을 내더니 정확한 위치에서 땅을 차고 달려나갔다. 브라보, 브론스키! 동료들이 장애물 옆에서 응원을 했다. 이제 150cm 정도의 도랑만 건너면 문제될 게 없었다. 푸르푸르는 도랑을 새처럼 가볍게 뛰어넘었다. 그 순간 브론스키는 말이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브론스키의 한쪽 발이 땅에 닿으면서 푸르푸르가 발 위로 쓰러졌다. 그 사이에 마우친의 밤색 글라지아토르가 그의 옆을 스치며 바람처럼 지나갔다. 푸르푸르는 총 맞은 새처럼 괴로워하며 일어나려고 다리를 허우적거렸다. 그러나 푸르푸르는 끝내 일어설 수 없었다. 등뼈가 부러진 것이다. 브론스키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말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말은 앞다리를 세우려고 애쓰다가 옆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콧잔등을 땅에 대고 주인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아! 브론스키는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소리를 토했다. 의사와 위생병, 사람들이 뛰어왔다. 안나는 비명을 질렀으며 이성을 잃고 몸부림쳤다. 안나를 지켜보던 알렉세이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 괜찮다면 함께 갑시다. 안나는 남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황제에게 상황을 알리러 온 장군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역시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안나는 오빠를 부르며 일어섰다. 스테판! 스테판! 그러나 오블론스키는 주위가 시끄러워 안나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알렉세이가 손을 내밀어 안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다시 손을 내밀겠소. 같이 갑시다. 안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더 있다 가겠어요.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때 브론스키의 동료인 듯한 한 장교가 경주로에서 관중석으로 올라왔다. 그는 안나에게 말은 등뼈가 부러졌지만 브론스키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안나는 주저앉아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며 울었다. 알렉세이는 몸으로 그녀를 가리고 서서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조금 뒤 알렉세이는 아내를 바라보며
또다시 말했다. 당신에게 세 번째로 손을 내미는 거요.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공작 부인 베티 씨가 안나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아니에요, 알렉세이. 안나는 내가 데려왔으니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알렉세이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다. 공작 부인, 죄송하지만 아내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 나와 함께 돌아갔으면 합니다. 안나는 놀라 주위를 살피더니 순순히 알렉세이의 손을 잡았다. 베티 씨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그분에게 사람을 보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봐 줄게요. 안나는 마차를 타고 경마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내내 브론스키 생각만 했다. 괜찮을까? 죽은 건 아닐까?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알렉세이는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점잖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오늘 당신의 행동이 점잖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소. 어떤 점에서요? 안나는 전과 달리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어떤 귀수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한 당신의 행동 말이요. 알렉세이는 자기 말에 아내가 반박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안나는 앞만 바라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전에도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행동은 삼가달라고 부탁했소. 당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소. 다만 오늘같이 점잖지 못한 행동은 하지 말기 바라오. 안나는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딴전을 피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브론스키 생각뿐이었다. 안나는 어렴풋이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는 남편을 비웃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했다. 안나가 달리 말이 없자 기다리던 알렉세이가 말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렇다면 미안하오. 안나는 남편의 싸늘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절망했어요. 난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 일을 생각했어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난 당신이 정말 싫어요. 당신이 두려워요. 이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말을 마친 안나는 마차 한쪽으로 몸을 던지더니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알렉세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치 죽은 사람 같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다. 별장에 도착하자 알렉세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랬었군. 내 체면을 봐서라도 명예를 지킬 방법을 알려줄 때까지 잘 처신하기 바라오. 알렉세이는 아내를 내려주었다. 그는 하인들 앞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놓은 후 마차를 타고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이제 남편과는 깨끗이 끝났어. 모든 걸 다 밝히고 나니까 홀가분해. 안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농사는 삶의 무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5월 말경 머리도 식힐 겸 피로를 풀기 위해 시골에 있는 동생 콘스탄틴 레빈의 집을 찾아갔다. 레빈에게 시골은 생활의 무대, 즉 노동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세르게이에게 시골은 노동 뒤의 휴식이었고 중독된 몸을 풀어주는 청량제 같은 것이었다. 레빈은 세르게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 불편했다. 이맘때면 시골은 농사일로 바빠 하루해가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런데 세르게이는 햇볕 좋은 풀밭에 누워 한가로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또 세르게이는 농민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그들 편을 들었다. 그들 편을 드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 농사일을 게을리해서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세르게이는 모르고 있었다. 6월 초에는 레빈의 유모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소금에 절여 만든 버섯 항아리를 광으로 옮기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 바람에 손목을 삐었는데 먼 곳까지 가서 의사를 모셔와야 했다. 의사는 젊고 말이 많은 군의관이었다. 그는 관절이 어긋난 게 아니니 찜질을 하라고 했다. 이 일을 핑계 삼아 세르게이는 레빈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레빈, 네가 지방우의 일을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너같이 성실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학교, 병원, 약국, 시골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어. 아가피아가 손목을 삐어도 멀리까지 가서 의사를 모셔와야 하잖아. 내가 그 일에 뛰어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바탕은 개인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의 지방제도는 개인의 행복을 전혀 증진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엉망인 도로를 보수하지 못해 나쁜 길을 달리지요. 하지만 의사도 병원도 치안 판사도 내겐 필요치 않아요. 학교에서 많이 배운 사람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지방제도란 빈대가 우글대는 여관방에 묵으며 천박하고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의무만 주어질 뿐이에요.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서 자기가 살지도 않는 도시에 청소부가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 배심원이 되어서 도둑질한 농부를 벌주고 변호사나 검사의 변론이나 논고를 들어야 하는 따위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난 나와 관련된 일에 관해서만 온 힘을 다하고 싶다는 거지요. 어떤 일이든지 개인의 이익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단단하지 못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철학입니다. 철학이니 뭐니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원래 철학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 사이의 필연적인 연관성에서 발견되는 것이니까. 자작나무는 가지를 꺾어 꽂아서 키운 것만 있진 않아. 심은 것도 있고 파종한 것도 있어. 세르게이는 레빈이 이해할 수 없는 철학 영역으로 논제를 돌려 레빈의 잘못을 지적했다. 레빈은 속으로 이 논쟁에서 형에게 졌다는 생각을 했다. 저녁 때 차를 마시며 레빈이 세르게이에게 말했다. 내일부터는 나도 풀베기를 해야겠어요. 난 풀베기를 좋아해요. 가끔 농부들과 함께 풀을 베기도 해요.
다음 날 레비는 하루 종일 풀을 베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자 세르게이가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보다가 말했다. 너에게 편지가 왔더구나. 오블론스키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낸 편지였다. 돌리는 예르구쇼프에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네. 자네가 한번 찾아가서 조언해주게. 자네가 가면 아주 기뻐할 걸세. 처가 식구들은 외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난 혼자 있네. 레비는 편지를 세르게이에게 내보이며 말했다. 잘 됐어요. 꼭 찾아가 봐야겠어요. 형님도 괜찮다면 함께 가시지요? 여기서 40km쯤 되는 거리예요. 길이 좋아서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거 좋겠군. 세르게이는 흔쾌히 수락했다. 예르구쇼프에 있는 낡은 저택은 돌리의 친정집으로 그녀가 결혼할 때 살림과 함께 가져온 재산이었다. 오블론스키는 올봄에 살림은 팔면서 이 집만 남겨놓았다. 오블론스키는 직책상 상급 관청에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며 집에 있던 돈을 들고 나가 경마를 하고 별장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돌리는 남편의 권유로 살림을 전략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왔다. 시골에 도착한 다음 날 밤에 소나기가 쏟아졌다. 마루와 아이들 방에 비가 새어 침대를 옮기는 소동을 벌였다. 울타리는 무너져 가축이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그 바람에 마음 놓고 산책도 할 수 없었다. 옷장이나 오븐, 항아리, 다리미대조차 없었다. 돌리는 집사인 마트료나 필리모노브나 부부의 도움으로 곤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야 겨우 정돈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루는 버섯을 따고 나서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마부가 돌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했다. 손님이 오셨어요. 돌리는 앞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색 외투를 걸친 레빈이었다. 레빈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 같으시네요. 어머,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돌리는 레빈을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소문도 없이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오블론스키가 편지를 보내 이곳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생활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돌리는 가정의 일을 친구에게 부탁한 남편이 부끄러웠다. 레빈이 시원하게 말을 이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니까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유모 덕분에 아주 좋아졌어요. 레비는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다. 함께 뛰놀기도 하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서투른 영어로 웃기기도 했다. 돌리에게는 자신의 시골 생활을 들려주었다. 점심을 먹고 돌리와 레비는 발코니에 나란히 앉았다. 돌리는 키치 얘기를 꺼냈다. 올 여름엔 키치가 이곳으로 와서 함께 지내겠다는군요. 그렇군요. 건강은 어떤가요?
돌리는 레빈의 얼굴에서 애절함을 느꼈다. 덕분에 좋아졌어요. 난 그 애가 마음의 병을 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빈, 당신은 왜 키치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계시죠? 모스크바에 오셨을 때 우리 집에도 키치의 집에도 들르지 않았잖아요. 제가요? 네. 다 알면서 그러십니까? 저는 키치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겠어요? 당신이 키치에게 청혼했을 때 키치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이냐 브론스키냐를 결정할 수 없을 만큼요. 그리고 브론스키는 날마다 만났지만 당신은 한참 만에 만났잖아요. 그 애가 어려서 그랬어요. 난 처음부터 브론스키가 싫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군요. 레빈은 그때 키치가 했던 전 그럴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떠올랐다. 레빈은 조용히 고개를 젓고 나서 말했다. 당신의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키치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당신 말을 듣는 제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셨으면 합니다. 이건 당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요. 돌리는 부드러운 눈으로 레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군요. 그럼 당신은 키치가 와도 이곳에 오지 않겠네요? 네, 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분이세요, 당신은. 레빈은 즐거웠던 기억이 아득히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에 더 앉아있기가 불편했다. 명예를 짓밟은 안나. 알렉세이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그는 어린아이나 여자의 눈물을 담담하게 볼 수 없었다. 그는 눈물만 보면 혼란스러워 사리를 판단할 능력을 잃었다. 경마장에서 돌아오던 날도 안나가 브론스키와의 관계를 밝히고 눈물을 흘리자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을 억제하려고 안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마차에 혼자 남자 내내 자기를 괴롭혀오던 의혹과 질투의 고통이 서서히 사라졌다. 마치 알터니를 뽑아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는 명예심도 인정도 신앙심도 없는 타락한 여자야. 나는 이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녀가 불쌍해서 참아왔을 뿐이야. 그녀를 만나 결혼한 것이 잘못된 일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난 이제 그녀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어. 알렉세이는 자식도 아내도 이젠 관심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그녀의 타락한 행동 때문에 자기에게 더러운 흙탕물이 튈까 염려될 뿐이었다. 하찮은 한 여자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불행에 빠질 수는 없어. 나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거야.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내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잖아.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 결투야. 결투. 알렉세이는 권총을 겨누고 결투하는 장면을 상상해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결투 같은 건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결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알렉세이는 그 다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혼을 하면 안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브론스키와 결혼할 것이다. 그녀가 저지른 죄가 오히려 그녀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안나가 그 사내와 행복한 생활을 하는 꼴은 못 봐.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평화와 명예를 파괴한 안나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맞는 벌은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 모르게 비밀에 붙여둔 채 지금처럼 그녀를 자기 곁에 붙잡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내 곁에 붙잡아 둠으로써 뉘우칠 기회를 주고 그녀를 구해야 해. 그렇게 해야만 종교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 알렉세이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필기도구를 챙겨 책상에 앉았다.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나는 당신에게 이 일에 대한 나의 결정을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했소. 나는 심사숙고한 끝에 당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편지를 쓰오. 내 결심은 이렇소. 당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도 나는 하느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인연을 끊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요. 가정이란 일시적인 감정이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멋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오. 우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야만 하오. 이것은 나와 당신을 위해서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하오. 나는 당신이 우리가 멀어지게 된 원인을 찾아 없애고 과거를 잊기 위해 함께 노력하리라 믿소. 이러한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 당신을 만나야겠소. 당신이 돌아올 때에 대비해 준비해 놓겠소. 또한 나는 이 상황이 내 희망대로 실현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오. 알렉세이 카레닌. 추신. 생활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 얼마간의 돈을 보내오. 알렉세이는 편지를 다 쓴 다음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돈을 함께 보내기로 해 더욱 만족스러웠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안나는 자기가 남편에게 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기가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은 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틀림없이 남편이 자기를 쫓아내리라고 생각하자 두려웠다. 안나는 브론스키가 더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버리고 싶어 하리라 상상했다. 그녀는 자기의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인 세르자까지도. 안나는
남편의 집에 더 머물 수 없어서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모스크바로 가려고 짐을 꾸릴 때 알렉세이의 하인이 두툼한 편지를 가져왔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안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상도 못했던 불행이 자기를 덮쳐오는 듯 했다. 그녀는 잠깐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인이 기다리다 못해 말했다. 심부름꾼이 답장을 받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장? 그렇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안나는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을 듯 싶었다. 브론스키를 만나야 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줄 사람은 그이뿐이야. 베트 씨에게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안나는 책상 앞으로 가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다른 말은 않고 그저 편지를 잘 받았다는 말만 적었다. 안나는 배를 눌러 하인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러고는 하녀에게 일렀다. 지금은 떠나지 않을 거야. 내일까지 짐을 그대로 둬. 안나는 브론스키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크리켓 경기에 초청한 베트시 부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그곳에 오지 않았다. 불안하고 초조한 그녀는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으니 베트시 부인의 집으로 오라는 편지를 써서 브론스키에게 보냈다. 연대장 제민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한 브론스키는 늦게서야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마차를 탄 브론스키는 마부에게 3루블을 더 쥐어주고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조금만 더 빨리 가세. 곧 채찍질 소리가 들려왔다. 마차가 베트시 부인의 집 앞에 채 멈추기도 전에 브론스키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안나가 브론스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급히 만나자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꼭 만나야겠기에 그랬어요. 브론스키는 안나의 얼굴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내가 왜 마음이 상하겠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안나는 잠자코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사실 어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이제 그의 아내로 있을 수 없다는 말까지요. 브론스키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엄숙하게 굳어 있었다. 잘했어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해요. 당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어요. 그러나 안나는 브론스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다만 그의 표정에서 마음을 읽으려 했다. 안나는 그가 단호하고 열정적인 눈빛으로 함께 떠나자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기대하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다.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남편의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다. 난 전혀 괴롭지 않아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브론스키는 편지를 읽으며 곧 닥칠 알렉세이와의 결투를 생각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브론스키는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에게서 단호한 눈빛은 찾을 수 없었다.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제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을 거예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당신 남편의 생각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째서요? 안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녀는 자기 운명이 이미 결정났다고 생각했다. 그를 버려요. 그리고 내 뜻에 따라줘요. 안나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안나, 어느 편이 나은가 생각해봐요. 아들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끄러운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끄럽다고 하시는군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안나에게는 오직 사랑밖에 없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변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내게 남은 건 단 하나, 당신의 사랑뿐이에요. 안나는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쏟아졌다. 브론스키도 코끝이 시큰해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음이 터질 듯 했다.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책임이 느껴졌다. 그럼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안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겠소? 안나는 금세 냉정을 되찾았다. 모든 건 남편의 마음에 달렸어요. 난 지금 그의 곁으로 가야 해요. 화요일 아침, 안나는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 미리 전보를 쳐서 마차가 마중 나와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하인에게 자기가 왔다는 것을 주인 어른께 알리라고 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알렉세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알렉세이는 1시간이 넘도록 인기척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출근 전에 남편을 만나 무슨 말이든지 해야겠기에 그의 서재로 갔다. 알렉세이는 제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건성으로 말했다. 당신이 돌아와서 기쁘군. 그는 몇 번인가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문득 알렉세이가 입을 열었다. 세료자는 잘 있어? 그는
안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덧붙여 말했다. 오늘은 바빠서 집에서 식사도 못하겠군. 얼른 가봐야 하오. 알렉세이, 난 죄를 지은 여자예요. 이렇게 된 이상 난 당신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난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소. 세상 사람들이 알기 전에는 내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 난 모른 척 하겠소. 우리의 관계는 아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나는 남편이 침착한 모습으로 아픈 곳을 찌르자 온갖 정나미가 떨어졌다. 난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남을 수 없어요. 죄의식도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부정을 털어놓았다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마저 저버리겠다는 거요? 그럼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 남자와 이 집에서 만나면 안 되고 사교계나 하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하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요. 내 요구가 그다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시간이 없으니 식사는 밖에서 하겠소. 알렉세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잊지 못한 키치. 레비는 지금까지 해오던 농사일에 흥미를 잃었다. 그는 그 일을 계속할 기력이 없었다.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키치가 있었지만 그녀를 찾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새벽 우연히 키치를 본 레비는 자기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블론스키는 다시 한번 키치에게 청혼해보라고 권했지만 레비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기억이 키치와 자신을 갈라놓은 장벽으로 작용했다. 어느 날 돌리에게서 편지가 왔다. 키치가 사용할 부인용 말 안장을 빌려달라며 직접 갖다주면 고맙겠다는 내용이었다. 레비는 답장을 10번이나 더 썼다가 찢었다. 결국 답장 없이 안장만 보내주었다. 공연한 핑계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레비는 친구 스비아주스키를 만나기 위해 수롭스키로 향했다. 그곳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철도도 역마도 없어 자기 마차를 타고 갔다. 수롭스키에는 늪이 있어 도요새가 많았다. 레비는 친구와 도요새 사냥을 하기로 했다. 스비아주스키는 군의 귀족 회장이었다. 그는 레빈보다 5살이 많고 결혼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의 처제는 레빈을 무척 따랐다. 스비아주스키 내외는 레빈과 처제가 결혼하기를 바랐다. 레빈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다. 스비아주스키의 가정은 화목하고 유쾌했다. 농사일에 실증을 느낀 레비는 그 집에서 즐겁게 지냈다. 이웃에 사는 지주들도 만났다. 수확량은 얼마나 되는지, 일꾼들의 임금은 얼마나 주는지 등등 그들에게 농사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일도 재미있었다.
하루는 레빈이 작은 탁자 앞에서 스비아주스키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여동생이 언니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앞가슴이 푹 패인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레빈은 그녀를 바라보기가 부담스러웠다. 스비아주스키의 아내가 말했다. 제 남편이 러시아는 전혀 관심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 생활을 즐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때만큼 좋아하지는 않아요. 남편은 여기야말로 진정한 자기 세계라고 생각해요. 참, 우리 학교에는 가보셨어요? 담쟁이 동굴에 쌓인 조그만 건물 말인가요? 네, 그곳에서 나스차가 일해요. 그녀는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레빈은 되도록 앞가슴이 푹 패인 옷을 입은 나스차를 똑바로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당신이 직접 가르치십니까? 네, 제가 직접 가르쳐요. 저 말고도 훌륭한 여선생이 한 분 더 계세요. 우리는 체조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차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저 고맙습니다만 차는 그만 마시겠습니다. 레빈은 대화를 더 나눌 용기가 없어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다. 그는 자리를 옮겨 스비아주스키와 이웃 지주들이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갔다. 한 지주가 말했다. 지금까지 지어온 농사를 미련 없이 버릴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스비아주스키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도 못 버리신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가 봅니다.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 편하게 내 집에서 산다는 것뿐이지요. 농부들이 좀 더 잘해주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농사일을 잘 꾸려나가고 있지요. 내 친구 레빈도 또 이분들도. 스비아주스키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레빈은 지주들과 자유노동, 농업 경영, 농업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농업에 대한 불만이 전반적인 러시아 농업의 공통된 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레빈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농업 경영의 개선을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느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집으로 돌아온 레빈은 집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집사는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레빈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시해온 것이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자 그도 동의했다. 그러나 계획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레빈이 자기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농민들과 함께 주주로서 참여하겠다고 하자 집사는 딴소리를 했다. 농부들에게 새로운 조건으로 토지를 분배하겠다고 하자 바빠서 그 계획이 자기들에게 이익인지 아닌지 생각할 틈조차 없다고 했다. 농부들은 지주들이란 가능하면 자기들을 착취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레빈은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갔다. 그래서 가을이 되었을 때는 조금의 진척이 있었다. 레빈은 한동안 사냥도 가지 않고 집안일과 함께 서재에서 저술에 몰두했다. 8월이 끝날 무렵 전에 빌려간 부인용 말 한 장을 돌려주러 온 하인에게 오블론스키 가족이
모스크바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9월 말에는 조합에 분배된 땅에 창고를 짓기 위해 목재를 들여왔다. 암소에서 얻은 버터를 팔아 그 이익금을 나누기도 했다. 레빈의 생각에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다. 레빈은 농민과 토지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책으로 펴내고 이론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밀 수확을 기다려야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레빈은 내일 할 일을 농부들에게 지시하고 서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글을 써내려가던 레빈은 문득 키치가 생각났다. 그녀의 거절이 마지막 만났을 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방 안에서 서성거렸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말했다. 지루하시면 집에만 있지 말고 온천이라도 다녀오세요. 안 그래도 모레는 떠날 생각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농부들에게 시키고도 무슨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나리는 틀림없이 황제의 은총을 받을 거래요. 농부들을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들 걱정이 아니라 다 나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야.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레빈의 농업 경영 계획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레빈이 가끔 자세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농부들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셔도 그들이 게으름뱅이라면 흐지부지 되어버리지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히 일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번은 스스로 더 열심히 가축들을 돌본다고 말하지 않았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장이라도 결혼하세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듯이 말했다. 레빈은 그녀가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